여러분,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뜬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다가 순간 휘청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사람들의 심장과 뇌 건강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3번씩 깨고 나면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지, 왜 자꾸 잠이 얕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이 밤을 다시 편안한 휴식 시간으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잠들기 전 한 가지 습관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예순 이후에 밤소변이 늘어나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방광이 왜 점점 예민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셋째, 밤마다 깨는 것이 심장과 뇌를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 말씀드립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려드립니다. 여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저녁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밤에 2번 이상 깨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1부. 왜 나이 들수록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걸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밤잠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아도 아침까지 푹 잤는데 어느 순간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신장에게 소변 생산을 줄이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밤에는 몸을 쉬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신호가 아주 강하게 작동합니다. 밤이 되면 신장이 조용해지고 소변도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몸의 생체 리듬도 흐려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많이 안 마셨는데도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깨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전립선은 나이에 비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밤에 쉬어야 할 신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광도 함께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꽤 차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화재 경보기처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얼마 안 나오는데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녀와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 마렵죠? 바로 이게 방광신호 과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혹시 몰라서 화장실을 갑니다. 마렵지 않아도 습관처럼 다녀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광은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조금만 차도 자꾸 비워버리면 몸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손주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안아주면 점점 더 쉽게 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비워버리면 점점 더 빨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셔도 양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적은데도 자꾸 가고 싶으신가요? 만약 양이 적다면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점점 깊어집니다. 자주 깨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질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몸은 밤을 휴식 시간이 아니라 긴장 시간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새벽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은 남편 때문에 함께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3번씩 일어나니 본인도 계속 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 두 분 모두 밤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밤소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수면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밤마다 깨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위험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7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째는 왜 예순 이후 밤소변이 늘어나는지였고, 지금까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몸의 시계가 흐려지고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밤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밤마다 깨는 것이 왜 심장과 뇌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설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몸 전체에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복 작업이 일어납니다. 특히 심장은 밤에 쉬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안정시키고 하루 동안의 피로를 회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은 심장의 정비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끌고 달린 자동차가 밤에는 정비소에 들어가 엔진을 식히고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반복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심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다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밤 동안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정상이라면 잠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깨면 심장이 밤새 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손주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뒤로 밤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잠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온 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머리가 맑지 않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자꾸 끊어지는 것 자체가 기억력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제거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낮 동안 장사를 한 가게를 밤에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오가면 바닥도 더러워지고 쓰레기도 쌓입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깨끗이 청소해야 다음날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자꾸 깨면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수면이 자주 끊기는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냉장고 앞에 가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손주 이름이 순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약 먹었는지 헷갈려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분 한 분은 밤마다 4번씩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얕아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사를 해보니 수면의 질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좋아진 것이 기억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잠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어두운 집 안을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에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고관절 골절의 상당수가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을 다치면 긴 재활이 필요하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정말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 후 오랫동안 재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넘어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낙상은 단순히 뼈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까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안전하십니까?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작은 문턱은 없으신가요? 밤에 바로 켤 수 있는 조명은 있으신가요? 미끄러운 매트는 없으신가요? 지금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3번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밤마다 깨는 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밤에 쉬지 못하고 뇌는 청소할 시간을 잃고 낙상 위험까지 커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밤소변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오셨던 상식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식들이 오히려 밤잠을 더 망치고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녁에는 물을 최대한 안 마셔야 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녁만 되면 물컵을 멀리 치워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 농도가 짙어집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맑은 물보다 진한 소금물이 피부를 더 자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대한배뇨 관련 연구에서도 저녁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야간 빈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적당히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분은 밤소변 때문에 저녁 이후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입이 마르니까 밤중에 깨서 또 물을 드시고 다시 화장실을 가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해 드렸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커피만 안 마시면 괜찮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피를 늦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녁 술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맥주 한 캔이면 잠 잘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오히려 밤잠을 더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술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그 호르몬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술은 방광 자체도 자극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날 새벽에 자꾸 깨고 갈증이 나고 화장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분은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한두 잔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깊은 잠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술을 줄이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새벽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잠드는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망가뜨립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60 넘으면 다 그렇지. 70이면 원래 밤에 깨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호르몬도 달라지고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어떤 분은 5번씩 깹니다. 차이는 생활 습관과 몸의 리듬 관리입니다. 국내 노인 수면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을 관리한 그룹은 야간 빈뇨 빈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잘 반응합니다. 특히 꾸준히 반복된 좋은 습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기뻤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처음에는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한 번은 깨지만 예전처럼 밤이 무섭지는 않아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안 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몸이 밤을 다시 편안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무조건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부러 참고 또 참고 버티면 방광이 커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참는 것은 오히려 방광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리듬입니다. 보통 서너 시간 정도 간격이 자연스럽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결국 약을 먹어야 해결된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면 결국 수면제나 방광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수면제는 고령자에게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억지로 재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쉬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좋다? 아닙니다. 적당한 수분은 필요합니다. 둘째, 커피만 문제다? 아닙니다. 저녁 술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무조건 참아야 한다? 아닙니다. 지나친 참기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다섯째, 결국 약밖에 답이 없다?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습관이 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밤을 길게 만들어주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도대체 잠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까?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기적의 민간요법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듣는 만능 해결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는 이유를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가 아직 밤을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신경은 아직 긴장 상태인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심장 뛰는 것, 숨 쉬는 것, 소화하는 것, 혈압 조절하는 것까지 전부 이 자율신경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에는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 동안 활동하게 만드는 긴장 모드입니다. 또 하나는 밤에 몸을 쉬게 만드는 회복 모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전환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이 되면 몸이 스르르 이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점점 서툴러집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브레이크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바로 부드럽게 멈추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밤이 되어도 긴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누워 있어도 깊게 쉬지 못합니다. 작은 방광 신호에도 금방 깨어나고 자다가도 머리가 맑아지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깊어요. 누워 있는데도 계속 긴장한 느낌이에요. 새벽에 깨면 머리가 또렷해서 다시 잠이 안 와요. 바로 자율신경 전환이 부드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긴장을 풀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전 소량의 자연식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소량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밤에 과일을 한 접시 드시거나 견과류를 한 움큼 드십니다. 그런데 밤에는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몸을 깨웁니다. 위와 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혈당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몸에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년꿀입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왜 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잠자는 동안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몸을 깨웁니다. 쉽게 말해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소량의 자연 당분이 들어가면 밤 동안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굳이 새벽에 긴장 상태로 깨어날 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과 연결되는 작용이 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우리 몸의 수면 신호 호르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새벽 2시만 되면 꼭 깨셨습니다. 그런데 꿀 한 스푼을 잠들기 전 꾸준히 드신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새벽 각성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것이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혈당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반개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뻣뻣하거나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몸이 긴장된 느낌이 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은 피곤한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꾸 뒤척이고 편한 자세를 못 찾는 느낌 말입니다. 이럴 때 몸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바나나는 그런 긴장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달아지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단단하고 끝부분이 살짝 초록빛이 남은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당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변동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5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건강에 좋다고 밤마다 견과류를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생기고 결국 새벽에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는 적게, 아주 적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가끔 건강에 좋다고 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견과류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몸은 쉬는 모드가 아니라 소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밤에는 몸이 복잡한 처리를 싫어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꿀이면 꿀, 바나나면 바나나, 아몬드면 아몬드, 그리고 아주 작은 양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끌리십니까? 달콤한 것이 좋으신 분은 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좋으신 분은 바나나, 담백한 것이 좋으신 분은 아몬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드셔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몸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밤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작은 안정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 몸은 다시 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와 장이 움직이고 신장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방광 자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생각해서
밤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습관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몸의 리듬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밤에 자주 깨던 몸은 이미 새벽 각성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밤을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후반 남성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한 번은 깨요. 그런데 예전처럼 밤이 무섭지는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몸이 다시 밤을 편안하게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5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이 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아주 작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밤마다 깨게 되는지, 왜 몸이 점점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작은 습관이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몇 시에 해야 하나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드셔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 밤 모드로 전환됩니다. 체온도 조금씩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호흡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불빛 아래 있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다시 깨어 있으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 정도는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잠은 침대에 누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1시간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양은 정말 적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자꾸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대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몸은 더 바빠집니다. 예를 들어 꿀도 1스푼이면 충분한데 2~3스푼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한데 1개를 다 드십니다. 아몬드도 5알이면 되는데 한 움큼을 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이 밤새 일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결국 새벽에 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도 밤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처럼 늦은 시간에 많이 먹고도 푹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밤마다 건강 생각해서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벽마다 속이 답답하고 갈증 때문에 깨셨습니다. 양을 줄이고 나서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많음보다 적당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물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건강에는 물이 좋다면서요? 밤에도 물 많이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다시 활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국 몸은 쉬는 대신 계속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벽 각성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분은 자기 전 건강차를 꼭 한 잔씩 드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줄 아셨는데 밤마다 3번씩 깨셨습니다. 차를 끊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새벽 소변 횟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수분량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에 충분히 드시고 밤에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전과 점심시간에 하루 물의 대부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제 했는데도 새벽에 깼어요. 당연합니다. 몸은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밤에 3번씩 깨는 패턴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리듬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아주 작게 옵니다. 예전보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새벽에 깨도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밤을 안전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분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면서 새벽에 깨도 예전처럼 완전히 잠이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좀 살만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시작인 겁니다. 5번째입니다. 반드시 기록해 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달력이나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2번, 오늘은 3번, 오늘은 1번. 이렇게 숫자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몸의 변화는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좋아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힘들었던 날만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환자분께 기록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기록을 다시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줄어들었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번째입니다. 예외 상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소변이 모두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다.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 숨이 차다. 당뇨 조절이 잘 안 된다. 갑자기 밤소변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당뇨, 전립선 질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환자분은 단순한 빈뇨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 결과 심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참 신기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못 듣고 지나갈 뿐입니다. 밤마다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쉬고 싶다고, 리듬을 다시 맞춰달라고, 이제는 몸을 돌봐달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아주 적은 양만, 가능하면 물 없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기록하기, 그리고 이상 신호는 꼭 확인하기.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은 같은 방법을 해도 훨씬 더 효과를 보는지, 그리고 몸이 밤을 더 깊고 편안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저녁 습관들까지 마지막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밤에 자꾸 깨는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방법을 해도 효과가 훨씬 더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은 하나의 행동보다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꿀 한 스푼을 드셔도 어떤 분은 밤이 훨씬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십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저녁 시간의 흐름에 있습니다. 몸이 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저녁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리듬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녁은 오후 6시 반에서 7시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해가 지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쉬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화 기능도 천천히 느려지고 신진대사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으면 몸은 계속 활동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쉬고 싶은데 위와 장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겁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는 밤중 갈증과 방광 자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분은 늘 밤 9시쯤 늦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겼는데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은 몸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오래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다 잠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계속 긴장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게 이제 밤이라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수면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몸을 쉬게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여성 환자분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뉴스 보다가 화가 나서 잠들었네요. 그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몸은 감정도 기억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밤은 더 얕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자는 자세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 보십시오. 왜 도움이 될까요? 몸의 압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분산되면서 허리와 복부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다가 뒤척임이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몸이 덜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렵지 않다면 억지로 화장실에 가지 마십시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다녀오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은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몸을 조금 믿어주셔야 합니다. 진짜 필요할 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믿는 연습이 쌓이면 방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떤 남성분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괜히 미리 갔던 게 더 문제였네요.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침 햇빛을 꼭 보십시오. 이건 저녁 습관은 아니지만 밤잠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을 보면 뇌가 지금은 낮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 분비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20분 정도라도 햇빛을 보십시오. 창가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가볍게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일수록 햇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빛으로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낮잠은 짧게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후 늦게까지 길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낮잠이 길어질수록 밤잠은 얕아집니다. 낮잠은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주무시는 낮잠은 오히려 밤의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환자분께 낮잠 시간을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졸음이 다르네요. 진짜 밤에 자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몸이 다시 밤을 밤답게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왜 나이 들수록 밤에 자꾸 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시계가 흐려지고 방광이 예민해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밤마다 깨는 것이 왜 위험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쉬지 못하고 뇌는 청소 시간을 잃고 낙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상식도 바로잡았습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 나이 탓으로 포기하는 것, 억지로 참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어떤 안정 신호를 보내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꿀 한 스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몇 알처럼 아주 작은 습관이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적은 양으로 물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전체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고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정작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밤마다 깨는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금 쉬고 싶다고, 조금 덜 긴장하고 싶다고,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밤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번 덜 깨는 것,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것, 아침에 몸이 조금 덜 무거운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웃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시려면 지금부터 밤을 돌보셔야 합니다. 예순 이후 건강은 더 강한 치료보다 더 지혜로운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며 저도 다음 영상을 준비할 힘을 얻습니다. 가족 중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봐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장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